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 역시 인생의 굴곡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년 전 저를 힘들게 했던 한 가지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났고 그와 결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인정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재였어요. 그와는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랬는지 그의 다정함과 따뜻함에 금방 기대게 됐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 남자 곁에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식구가 될 사람으로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알아보고 예약한 뒤 모시고 갔어요. 레스토랑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넓고 좋았습니다. 저도 그런 곳은 자주 안 가봤던지라 구석구석 구경하고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한 여자 직원이 주문을 받기 위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그 직원을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오랜만이네. 너 여기서 일하고 있었니? 와, 이제는 길거리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잘 지냈어?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주문이나 하시죠? 밝은 예비 남편과는 다르게 직원의 말투는 굉장히 형식적이었고 저도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녀의 얼굴이 낯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군지 금방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잠시 새들어 살았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동창 역시 저를 알아본 눈치였지만 메뉴판을 보고 있는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더니 저에게 입모양으로 나 아는 척 하지마. 그냥 조용히 있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동창이 부탁한 대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창이 왜 그랬는지 궁금해졌고 그녀가 주문을 받고 돌아가자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가자 동창이 기다렸다는 듯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창에게서 그녀가 왜 모르는 척 해달라고 말하게 됐는지 믿을 수 없는, 아니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서울의 한 동네에서 토박이로 자랐습니다. 형제나 자매는 없었지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었죠. 집안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모자람 없이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본체와 별채가 있는 주택에서 살았었는데요. 본체에는 저희 가족이 살았고 별채는 세를 줘서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두 자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별채를 청소하고 계셨어요. 선아 왔니? 내일 이 집에 새들어 살 사람 이사 올 거야. 너무 오래 비어나서 미리 대충 청소라도 해드려고. 그래야 이사 온 사람도 기분 좋지 않겠어?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사 때문에 아침부터 시끄러울 줄 알았더니 조용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이사가 취소된 건가 싶어서 엄마께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이사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자매 둘이 이사 왔어. 별침도 없더라. 책가방이랑 옷 몇 가지가 전부인가 봐. 동생이 선아 너랑 동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휴, 근데 애들이 좀 딱해.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시고 두 자매만 남게 됐나 봐. 친척이라고는 삼촌밖에 없어서 서울로 오긴 왔는데 삼촌한테 사정이 있는지 같이 살지는 못하고 집을 따로 얻어준 거래. 그날 엄마와 함께 별채의 세입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매 중 언니는 인상이 좋았지만 동생은 조금 차가워 보였어요. 엄마가 말한 대로 친해지고 싶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죠. 아침 조회 시간, 담임 선생님은 전학생과 함께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자자 조용.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있다. 적응 잘할 수 있게 친하게 지내고. 자, 혜원이 이리 와서 친구들한테 인사하렴. 이 혜원이고 앞으로 잘 부탁해. 그게 끝이야? 혜원이가 낯을 가리나 보네. 혜원이는 그래. 저기 반장 옆자리 비어 있으니까 저기 앉으면 되겠다. 선아가 우리 반 반장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자, 들어가. 저는 전학생의 얼굴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저희 집에 어제부터 새들어 살게 된 자매 중 동생이었거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 애가 옆에 앉자마자 인사했습니다. 나는 선아야, 김선아. 우리 진짜 인연인가 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같은 반도 되고 심지어 짝꿍이잖아. 잘 지내보자. 친한 척 하지 마. 얼마나 봤다고. 혜원이는 예상과 다르게 까칠하게 굴었고 그런 반응에 민망해졌습니다. 혜원이는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쉬는 시간에는 엎드려 있기만 했죠. 말을 걸어도 시큰둥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와도 다를 건 없었어요. 친구들은 점점 혜원이에게 두었던 관심을 거두게 됐고 전학생 성격이 별로라는 소문만 나게 됐습니다. 혜원이가 저희 집에 이사 온 지도 2주일 정도 흘렀을 때 저는 우연히 혜원이 언니를 마주치게 됐어요. 어머 안녕. 너 주인 아주머니 딸 맞지? 나는 이혜수야. 이사 왔을 때 한 번 보고 처음이네. 이름이 선아라고 했나? 만나서 반가워. 들어보니까 우리 혜원이랑 같은 반이라고 하던데. 혜원이는 어때? 학교에 적응 잘하고 있어? 내가 옆에서 직접 보니까 친구는 생겼냐 물어봐도 별말이 없어서. 별 문제 없어요. 수업도 잘 듣고 그래요. 그래, 선아야. 미안한데 언니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혜원이가 충격이 컸어. 그래서인지 성격도 어두워진 것 같아. 말수도 줄었고. 원래도 소심하고 말이 없긴 했는데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선아가 내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솔직히 말하자면 까칠한 혜원이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언니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도 쓰였죠. 네, 언니 걱정 마세요. 혜원이랑 친하게 지낼게요. 저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다시 혜원이와 친해지려고 더욱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건지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혜원이는 곁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골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핏 보니 누군가 골목에서 어떤 한 무리에게 돈을 뜯기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무서워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몸을 숨기고 골목 안을 쳐다봤더니 그곳엔 혜원이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혜원이는 그 무리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더라고요. 너네한테 줄 돈 없어. 아니, 있어도 절대 못 줘. 와, 얘 말하는 거 봐라. 야, 너 뭐 믿고 이러냐 지금? 이게 진짜 한 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돈을 뜯으려던 무리는 혜원이의 말에 더욱 자극을 받았는지 손찌검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혜원이가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문득 제가 가지고 있던 호루라기가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최근에 집 근처에 돈 뺏는 애들이 많다는 걸 듣고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면서 이거라도 챙겨 다니라고 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걸 꺼내서 있는 힘껏 불었습니다. 갑작스런 호루라기 소리에 불량 학생들은 깜짝 놀라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혜원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어도 무서웠던 모양인지 고개를 무릎에 묻은 채 몸을 벌벌 떨고 있었죠. 혜원아, 걔네들 도망갔어.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일어날 수 있겠어? 부축해줄게. 자, 내 어깨 잡고 일어나. 그래. 고마워. 고맙다는 그 말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직도 무서움에 굳어있는 혜원이의 긴장을 풀어주려 농담한 건데 진짜 고맙다고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골목길에서 혜원이를 챙겨 집으로 데리고 갔고 혜원이의 언니가 올 때까지 함께 있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도 언니는 들어오지 않았죠. 혜원아, 너희 언니는 왜 아직도 안 들어와? 무슨 일 있어? 우리 언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좀 늦어. 선아야, 아까는 진짜 고마웠어. 근데 우리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이런 거 알면 걱정할 거야. 안 그래도 언니 고생하는데 나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 알았어. 누가 잠이 안 일할까봐 서로 걱정하는 것까지 똑같네. 너희 언니도 너 걱정된다고 나한테 친하게 지내달라고 부탁했었거든. 혜연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랑 좀 잘 지내보자. 언니한테 너랑 친하게 지내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노력해볼게. 실제로 그날 이후 저와 혜원이는 조금씩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혜원이는 소심하고 말수가 적긴 했어도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도 친해지려면 오래 걸릴 뿐이라며 말해줬고 다른 아이들과도 점점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오후였죠. 그날은 담임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고 조금 늦게 집에 가게 됐는데 밖에 나와보니 혜원이가 서 있었어요. 혜원이는 비 내리는 걸 지켜보더니 가방을 뒤집어 쓰고 운동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챙겨준 우산이 있던 저는 그걸 펴서 혜원이에게로 달려가 씌워줬어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본 혜원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 왜 울어? 또 누가 괴롭혀? 설마 그때 그 애들? 그런 거면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오늘따라 엄마 생각나서 그래. 예전에 이렇게 갑자기 비 오면 엄마가 학교까지 데리러 와주셨거든. 그래서 오늘따라 더 생각나서 그래. 이제는 집에 가도 엄마 아빠도 없고 혼자라 너무 외롭고 무서워. 혜원이와 친해졌다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솔직한 속마음까지 말해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우산을 함께 쓰며 집에 가며 저는 혜원이의 아픔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혜원이도 마음의 문을 더 열어주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매일 등하교를 같이 했고 시험 기간에는 서로의 집에서 늦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잠든 날도 많았죠. 형제자매가 없던 제게 혜원이는 친구이자 자매 같은 존재였고 혜원이도 언니가 늦게 들어올 때면 제가 있어서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혜원이 자매에게 잘해주셨어요. 둘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걸 알고는 반찬도 자주 나눠주셨고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혜원이가 숨이 넘어갈 듯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좀 도와주세요. 언니가 쓰러졌어요. 아프다고 막 대굴대굴 구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은 놀라서 혜원이가 살고 있는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혜수 언니는 배를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죠. 저희 아빠는 얼른 119에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으로 응급차가 왔습니다. 그걸 타고 다 같이 병원으로 갔더니 혜수 언니는 급성맹장이었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몇 시간 뒤 수술을 받은 혜수 언니가 마취해서 깨어났습니다. 혜수야, 괜찮니? 너 맹장 수술했어. 혜원이 말 들어보니까 어젯밤부터 아팠다면서. 그걸 어떻게 참고 있었어? 저는 그냥 배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머니, 저 수술비는 어떻게... 일단은 아저씨랑 아줌마가 냈으니까 걱정 마라. 감사해요. 제가 태어나면 일해서 꼭 갚을게요. 혜수야, 괜찮아. 너희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형편 괜찮아지면 천천히 갚아도 된다.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 우리 찾아와. 아저씨랑 아줌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 수 있어. 그날 이후 혜원이네 자매와 저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혜원이는 학교에 잘 적응해서 친구도 많아졌는데 반대로 혜수 언니는 갈수록 안색이 나빠졌어요. 저희 엄마가 걱정스레 물어봐도 언니는 별일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혜원이가 제게 말했어요. 선아야, 나 전학 갈 것 같아. 뭐? 언제? 아니, 이렇게 갑자기 전학을 간다고? 대체 왜? 그럴 일이 있어. 아마 시골로 다시 내려갈 것 같아. 선아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아니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너희 부모님께도 고맙고. 혜원이에게 그 말을 들은 며칠 뒤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저희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셨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흐르며 저도 어느덧 어른이 되었고 혜원이와의 추억 역시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 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나름 대기업이라 불리는 식품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정신없는 1년을 보내고 어느 정도 일에도 적응이 되었을 무렵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무척 다정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에게도 잘해서 저희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3년의 연애 끝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2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죠. 남편은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었어요. 우리 소화제 사둔 거 있지? 저녁 먹은 게 어쳤나? 자기 또 가슴이 답답해?
벌써 몇 번째야. 이러지 말고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괜찮아. 약 먹으면 나아지겠지. 요즘 병원 갈 시간도 없다. 회사 일이 어찌나 바쁜지 밥도 겨우 먹는다니까. 바빠도 시간 한번 내봐. 자기 건강검진 한 지도 꽤 됐다며. 걱정돼서 그래. 남편은 시간을 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남편은 출근길에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그대로 길에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심장마비였죠.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떠난 게 믿기지 않았어요. 회사에도 휴직기를 내고 한동안 슬픔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살던 집에도 혼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과 다시 함께 살면서 위로를 받고 상처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다시 복직도 했고 천천히 제 삶을 회복할 수 있었죠. 몇 년이 지나자 부모님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거라 했지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떠나고 꽤 오랜 시간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부모님과 평생 사는 것도 좋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건강하기만을 바랬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야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께서 나갈 준비를 하시고 있었죠. 엄마는 퇴근한 제게 말했습니다. 선아야, 아빠랑 예전에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 가봐야 할 것 같아.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문단속 잘하고. 밤 늦었는데 운전 괜찮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아. 우리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옆에서 아빠한테 운전 살살 하라고 말할 거니까 걱정 마. 갔다 올게. 부모님이 나가신 걸 보고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밖에서 요란스럽게 비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분이 집으로 오실 때는 비가 그치길 바라며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잠든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저는 요란스럽게 울리는 전화 소리에 깼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부모님이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에 폭우를 만났고 비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사고로 인해서 한날 한시에 부모님마저 잃게 됐습니다. 저는 몇 년 사이에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두 먼저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제게 잔인한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곁에 남은 거라고는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주택과 부모님이 관리하시던 작은 건물, 그리고 사망보험금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서 다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필요한 건 돈이나 건물이 아닌 사람이었지만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로웠고 그래서 더욱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일부러 야근을 자처했고 남들 대신 출장도 자주 갔어요. 심지어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외부 거래처에 미팅을 가게 된 날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더니 눈앞이 핑 돌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의식이 돌아온 걸 확인한 간호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성함 말씀해 주실래요? 김선아입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 병원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래처에 있었는데.
환자분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신 거예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그동안 무리하셨나 봐요. 일단 수액 놔드렸으니까 이거 다 맞으시고요.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잠도 푹 주무시면 괜찮을 겁니다. 저기 선생님, 근데 누가 저를 데려다 주신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업고 오셨는데요. 명함 부탁하고 가셨거든요. 여기요. 건네받은 명함을 보니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남자는 제가 갔던 거래처의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을 보니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그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수액을 담았고 병원비를 수납하러 갔더니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제 대신 내준 것 같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연결음 후에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강영국입니다. 어디시죠? 안녕하세요. 저 김선아라고 합니다. 낮에 그쪽 회사에서 쓰러졌던. 네, 선아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놀랐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대신 병원비 내주셨다면서요. 얼마 나왔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됐습니다. 얼마 안 나왔어요. 이제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아니에요. 이러시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돈 갚겠습니다. 저기 선아 씨, 마음이 불편하시면 돈 보내주시는 대신 저랑 밥 한 끼 하시면 어때요? 식사를 하자는 그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정말 고맙기도 했고 밥 먹으면서 병원비를 주면 되겠다는 생각에 날짜를 잡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쯤 저는 병원비를 그에게 건넸어요. 형국 씨가 병원비 얼마나 하는지 안 알려주셔서 제가 대충 넣었어요.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선아 씨, 돈 괜찮습니다. 정말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불편하시면요. 저랑 밥 3번만 같이 하는 건 어때요? 저 선아 씨한테 관심 있었어요. 회사에서 처음 뵙고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소가리만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이라서 당황하셨겠지만 저랑 딱 3번만 같이 식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지도 못한 그의 고백에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딱 3번 더 만나면서 빚을 갚아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형국 씨의 매너와 다정함에 조금씩 끌리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외로웠던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고 어느새 마지막 식사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빚을 갚고 끝내고 싶었는데 3번째 밥 먹는 날은 아쉽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도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밥을 먹고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선아 씨, 벌써 우리 마지막 식사네요. 선아 씨는 그동안 저랑 이렇게 밥 먹는 게 빚 갚는 일이었을지 몰라도 저는 좋았습니다. 데이트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저도 형국 씨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았어요. 고마워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선아 씨, 괜찮으시면
저랑 몇 번 더 만나보실래요? 저도 이렇게 끝내는 게 아쉬웠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그 뒤로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형국 씨는 제게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진지하게 만나다 보면 결혼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형국 씨에게 아직 제 과거를 다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했고 그는 기꺼이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저는 형국 씨를 다시 만났어요. 형국 씨,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말 듣고 저도 오래 고민했어요. 오늘 이렇게 보자고 한 건 형국 씨한테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그걸 다 듣고도 괜찮으면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줘. 형국 씨, 실은 나 한 번 결혼했었어요. 3년 연애했고 결혼 생활은 2년 정도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5년 전에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형국 씨는 제 말을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자 저를 꼭 안아주며 다 이해한다는 듯, 괜찮다는 듯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는 한참을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진지한 만남을 가졌고 1년 뒤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형국 씨는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성격도 좋았어요. 사람들도 잘 따랐고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로 그는 항상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둘이서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차로 집 앞까지 데리러 왔길래 그의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시내 운전을 하는데 고무를 줍는 할아버지께서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속 앞을 가로막자 형국 씨는 클락션을 크게 올려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아이, 늙은이가 귓구멍이 막혔나. 어디서 버러지 같은 게 앞길을 막고 있어. 형국 씨, 진정해요. 갑자기 왜 그래요, 무섭게. 놀랐어? 미안해. 내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 그래서 예민해졌나 봐. 미안. 나 평소에는 안 이러잖아. 알지? 피곤하고 예민하면 그럴 수 있죠. 형국 씨, 우리 그냥 오늘은 쉴까요? 이렇게 운전하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요. 그날 이후로도 형국 씨의 욱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됐지만 그때마다 그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다. 깜짝 놀라 말이 헛나왔다. 잘못 들은 거라며 두루뭉술 넘기곤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요. 그것만 빼면 저희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국 씨는 대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사별했다는 것과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마음에 차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과 달리 형국 씨 어머니는 제게 친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의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결혼 전 가까워지려고 전화도 자주 하고 집으로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아유, 선아야, 어서 와라. 형국이한테서 나도 다 들었어. 부모님까지 한날 한시에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어. 이제는 우리 형국이가 옆에 있으니까 둘이서 잘 살면 돼. 감사해요.
어머니 말씀대로 형국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의지가 많이 돼요. 저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그래,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음, 근데 너 지금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며? 그거는 부모님이 주신 거야? 뭐 대출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몇 평이야? 형국이 말로는 남겨주신 건물도 있다면서. 부모님이 잘 사셨나 봐. 네? 네. 집은 예전에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라 오래됐어요. 건물도 그 동네에 있는 거라 작고 낡았고요. 그래.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낫지. 우리 형국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치? 형국 씨 어머님은 제 연봉부터 시작해서 유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형국 씨와의 결혼 준비는 걸림돌 없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식장이며 신혼집,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청첩장도 돌렸죠. 이제 남은 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몇 달 앞두었을 때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이 있었어요. 저는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어머니께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일날이 되었고 형국 씨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전망 좋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한 여자 직원이 주문을 받기 위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형국 씨는 그 직원을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오랜만이네? 너 여기서 일하고 있었니? 와, 세상 참 좁네. 그러게요. 또 볼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메뉴 다 보셨으면 주문하시겠어요? 반가워하는 형국 씨와는 다르게 여자 직원의 말투는 굉장히 형식적이었고 저도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잠시 저희 집에 새들어 살던 중학교 동창 회원이었어요. 너무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려는데 저를 알아본 혜원이가 메뉴판을 보고 있는 형국 씨와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더니 저에게 입모양으로 나 아는 척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혜원이는 주문을 받고 뒤돌아가며 저한테 눈짓으로 화장실을 가리켰어요. 저는 형국 씨 어머니께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가서 혜원이를 찾으려 두리번거리고 있자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바로 혜원이었죠. 혜원아, 이혜원 맞지? 야, 진짜 반갑다. 너 갑자기 전화 까고 연락처도 못 물어봐서 얼마나 서운했나 몰라. 잘 지냈어? 여기서 일하는 거야? 근데 선아, 너 저 사람들이랑 무슨 사이야? 어? 그게 나 곧 결혼하거든. 나랑 결혼할 사람이랑 시어머니 되실 분이야. 근데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너도 형국 씨 알아? 어떻게 아는 사이야? 신기하다. 세상 진짜 좁네. 선아야, 내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길게 이야기는 못해. 일단 너 핸드폰 줘봐. 내 번호로 전화 걸어둘게.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너랑 나랑 아는 사이인 거 절대 말하지 마. 너도 궁금한 거 많겠지만 일단 내 부탁 들어줘. 만나서 다 말해줄게. 혜연이는 바쁜지 급하게 화장실을 나갔고 저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혜연이는 퇴근한 건지 다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형국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형국 씨, 아까 우리 주문 받아갔던 그 직원이랑 아는 사이 같던데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그냥 앞으로 볼 일 없을 거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는 그 말 외에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온 날 밤, 기다렸던 혜원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는 날짜와 장소를 잡고 짧은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는 한 카페에서 혜원이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혜원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 그날 너무 빨리 헤어져서 서운했다. 너 잘 지냈지? 잘 지냈어. 선아, 너도 좋아 보인다. 아줌마 아저씨도 잘 지내셔? 아픈 데는 없으시고? 아, 우리 부모님 3년 전에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뭐? 선아야, 미안하다. 그것도 모르고. 괜찮아. 혜원이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연락도 끊겼었잖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형국 씨 만나고 많이 나아졌어. 혜원이는 형국 씨 이야기가 나오자 또 한 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혜원아, 너 왜 이래? 안 그래도 나 물어보고 싶었어. 너 형국 씨랑 아는 사이야? 그날 왜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선아야, 너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할 사이야? 어떻게 만났어? 언제 만난 건데? 잘 알아본 건 맞아? 혜원아, 진정해. 나 정말 네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형국 씨 나한테 잘해주니까 결혼하려고 했지. 나 힘들고 외로운 것도 다 안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어머니도 그렇고 다 좋은 분들이야. 뭐? 좋은 사람들? 선아야,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혜원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랑 결혼할 사람인데 자꾸 이러면 나도 기분 나빠지려고 해. 너 강영국 그 인간 본성을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네가 내 이야기 다 듣고도 지금처럼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 나 갑자기 전학 간 이유 궁금하다고 했지. 내가 오늘 다 말해줄게. 그 시절 저와 혜원이는 중학생이었고 혜수 언니는 고등학생이었기에 다니는 학교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혜원이네 집안 사정이 혜수 언니네 반에 소문이 난 겁니다. 부모님도 없이 동생이랑 둘이 살면서 힘들게 알바를 한다는 게 알려지고 난 뒤 언니는 학교에서 괴롭힘의 타깃이 되어버렸죠. 부모도 없겠다. 아무리 괴롭혀도 언니의 편이 되어줄 어른이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뭐? 혜수 언니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나도 그땐 몰랐어. 언니 표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힘없이 보였던 거. 나는 그게 다 알바가 힘든 거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그때 언니는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괴롭힘을 혼자서 견디고 있었던 거야. 혜수 언니를 괴롭히던 무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집안도 잘 살고 성적도 상위권인 학생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범생으로 보였지만 알고 보면 그들끼리 똘똘 뭉쳐 학교와 부모의 눈을 피해 못된 짓을 일삼았고 자신들보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아무렇지 않게 괴롭히고 있었죠. 언니도 처음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대. 그래서 곧 졸업할 거고 자기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될 거라 생각했나 봐.
근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언니를 더 만만하게 본 거야. 만만하게 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는 왜 가만히 있었던 건데? 싫다고 하고 학교에 말을 했어야지. 그게 말이 쉽지. 언니가 싫다고 하면 책이며 체육복을 찢어놓거나 다 같이 몰려와서 여럿이서 언니 한 명만 괴롭히기도 했대. 심지어 나중에는 언니가 알바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먹지도 않는 거 잔뜩 시켜놓고 계산은 전부 언니 앞으로 해놓기도 했어. 혜수 언니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 정말 몰랐어.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선아야, 우리 언니 괴롭혔던 그 무리에서 대장이 누구였는지 알아? 그 사람이 바로 너랑 결혼할 남자야.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그 자식.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혜수 언니를 괴롭힌 주동자가 형국 씨라 말하는 혜원이를 보면서도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혜원아, 무슨 그런 말을... 네가 잘못한 거겠지. 우리 형국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선아야, 내가 없는 말을 왜 지어서 하겠어. 내가 너한테 그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 인간이 너한테 먼저 선수 쳐서 너한테 거짓말 할까봐 그랬던 거야. 너 정말이야? 이거 거짓말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진짜라니까. 우리 언니가 왜 전학 가게 됐는데. 그 인간이 괴롭히는 강도가 점점 세져서 언니도 견디다 못해 선생님한테 말했었어. 근데 그 인간 집안에 재산도 있고 특히 그 엄마라는 사람이 치맛바람이 장난 아니라 학교에서도 피곤했다더라. 학교에 불려와서도 우리 아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우리 언니가 거짓말 하는 거라고 소리소리 질렀대. 혜원이의 폭로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혜원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강영국 그 인간 엄마가 우리 언니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남의 귀한 자식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냐고. 부모가 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냐고 했어. 강영국 그 자식도 옆에서 우리 언니랑 대화한 거라고는 매점에서 돈 모자라서 빌려달라고 한 적밖에 없다고 했고 그것 말고는 대화도 해본 적 없다고 했다더라. 우리 언니 그날 이후로 그 학교에 더는 못 있을 것 같아서 고3인데 졸업도 못하고 시골로 이사간 거야. 강영국이랑 같이 언니 괴롭힌 애들은 처벌 하나도 안 받고 마무리됐고. 너 진짜 똑바로 본 거 맞아? 네가 형국 씨 얼굴은 어떻게 아는데? 예전에 언니 서울에서 알바할 때 일 끝날 때 맞춰서 식당으로 가면 그 무리들이 있었어. 강영국이 가끔 나한테 혜수 동생이냐면서 아니 꼽게 말하미 아는 척해서 그 얼굴 기억하는 거야. 선아야, 우리 언니 그 기억 때문에 아직도 약 먹고 살아. 혜원이는 헤어지기 전까지도 충격에 휩싸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아야, 판단은 네 몫이겠지만 오늘 내가 말한 건 한 채 거짓도 없는 사실이야. 너도 충격이 크겠지만 강영국 그 인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보자고 했던 거야. 혜연아, 솔직히 지금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다 혼란스러워.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 나중에 연락할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어떤 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혜원이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몇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일 때문에 예민하고 피곤하다며 보여줬던 형국 씨의 욱하는 모습들이요. 혜원이의 말이 맞다면 그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제 앞에서는 철저하게 숨겼던 형국 씨의 원래 성격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형국 씨가 졸업했다던 고등학교의 동문 카페에 그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한 동문에게서 쪽지가 도착했어요. 쪽지를 보낸 동문은 형국 씨가 친구들과 함께 약한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자신도 그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지 않은 건 형국 씨 어머니가 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부모를 찾아가 돈으로 입막음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것도 충격이었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회사 동료 중에 형국 씨의 대학교 1년 후배가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그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종호 씨,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종호 씨 한국대학교 나왔다고 했지? 경영학과? 그 선배 중에 강영국이라는 사람 알아? 강영국? 알지. 근데 그 선배를 선아 씨가 어떻게 알아? 종호 씨도 아는구나. 그 선배 어떤 사람이었어? 친하지는 않은데 학교에서 유명했어. 은근히 사람 괴롭히는 걸로.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 때문에 휴학한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거기까지 듣게 되자 저는 혜원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고 헤어져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형국 씨와 그의 어머니를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가운 얼굴로 제게 인사했지만 저는 그 모습도 다 역겨운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오늘 제가 두 분을 보자고 한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저 이 결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파혼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형국 씨의 과거 때문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과거라니. 무슨 과거? 형국 씨, 당신이 사람들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돈 뺏고 했던 거 다 알게 됐다고. 어머니 생신날 레스토랑 가서 아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직원 기억하지? 그 사람 내 중학교 동창이야. 당연히 그의 언니도 잘 알고 지냈고. 이혜수, 이름 기억해? 나 혜원이한테 다 들었어. 당신이 혜수 언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말에 형국 씨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선아야, 그거 그냥 어릴 때 했던 실수야. 나도 지금 다 후회하고 있어. 선아야, 나 너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뭐? 후회하고 있다고? 웃기지 마. 당신 그 뒤로도 대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괴롭혔다는 건 나 다 알아. 아주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지금 내 앞에서 이러는 것도 소름 끼쳐. 야, 김선아, 너 미쳤어? 결혼한다고 쓴 돈이 얼만데. 그리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이제 와서 뭐? 파혼? 야, 너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했어? 당신은 파혼한다고 말하는 게 창피한 거야? 야, 강현우, 진짜 창피한 거는 네 성격이고 네 과거야. 너라는 인간 끝까지 역겹다. 뭐? 역겨워? 이게 진짜 맞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씨. 나도 때리시게? 그래. 옛날에도 네 맘에 안 들면 애들 못 살게 굴었다며? 이제야 네 본성이 나오는구나? 형국 씨는 일어서더니 저한테도 손찌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주의 시선을 의식해 그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카페를 나왔고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걸 다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그와는 파혼을 했죠.
그리고 혜원이와도 다시 만났습니다. 나 강영국이랑 끝냈어. 혜원이 네 말대로 그 인간 정말 쓰레기더라. 네 덕에 똥 밟을 뻔한 거 피할 수 있었다. 고마워. 그리고 혜원이는 제게 일어난 일을 혜수 언니에게도 전해줬습니다. 언니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게 화가 났고 저한테 연락해 강영국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물어봤죠. 그리고 언니는 그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 자신이 어렸을 때 강영국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을 작성해 글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남긴 거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강영국의 과거를 캐고 다니면서 알게 된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거죠. 고등학교 동창, 대학 후배, 군대 후임까지 나서서 강영국이 과거에 사람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곧 그 일은 일파만파 퍼지게 됐고 회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죠. 그런데 몇 달 뒤 저는 강영국의 대학교 1년 후배였다던 저희 회사 동료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선아 씨, 전에 나한테 강영국 그 인간 물어본 적 있었잖아. 내가 최근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말이야. 그 인간 회사에서 잘렸대. 잘렸다고? 아니 왜? 종호 씨는 어디서 들었어? 그 회사에 있는 친구한테 들었지. 와, 그 인간 성격 안 좋은 건 알았지만 학교 졸업하고도 사람 괴롭히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안 그래도 어릴 때 학폭했던 거 밝혀져서 난리였는데 회사에서도 똑같은 짓 하고 있었대. 강영국이 괴롭혀서 퇴직하거나 이직한 사람도 많았나 봐.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완전 난리 났다던데. 그래서 결국엔 회사도 잘리고 피해자들이 강영국 고소까지 해서 위자료 물어줘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란다. 그거 다 물어주다 보면 집안 망하게 생겼대. 아유, 그 인간 결국 이렇게 벌을 받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얼굴, 함께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순간, 그리고 진실을 알아버린 뒤에 싸늘한 공기까지. 결국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 쌓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던 일들이 마치 비처럼 쌓여 마침내 그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결국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셈이었죠. 옛말에 권선징악,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답답해도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저는 오늘도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욕심이 아닌 바른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떳떳하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